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문예 춘추사에서 펴낸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 입니다. 이 책은 3명의 미니멀리스트 김서연, 이초아, 홍은실 이렇게 3명의 저자가 쓴 공동 저서인데요. 집 크기도 각자 소유한 것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도 모두 제각각인 이 3명의 저자는 돈, 시간, 건강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일상 가까이에 두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세뇨는 이초아 저자가 쓴 돈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초아 작가는 물건과 돈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적 자살 상태로 가고 있었던 작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물건, 즉 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직장인인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을 마련하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해내는 작가의 수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긴데요. 오늘 읽어드릴 이 책,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는 읽는 순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크거나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수입이 적지만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가 자신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는 이제 막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좋은 이정표가 이미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에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쓰는가? 지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목별로 구분까지 해서 척척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지금은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지만 과거엔 그러지 못했다.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우리 부부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매달 월급 명세서와 카드 내역서를 보긴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반성과 피드백이 있어야 발전이 있었을 텐데. 아, 이번 달엔 이만큼 썼구나. 좀 많이 쓴 것 같아. 하고는 바로 덮으니 늘 제자리였다. 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니 이번 달 월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썼다. 심지어 적을 때는 신용카드로 당겼으며 소비 생활을 유지했으니 월급은 늘 부족했다. 아이가 없으니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없이 샀고 아이 없을 때 이곳저곳 다녀야 한다며 여행도 자주 다녔다. 외식과 야식 횟수는 세어볼 필요도 없이 잦았다. 요리를 해보겠다고 식재료를 구매했는데 단품보다는 묶음 가격이 더 저렴해서 대용량으로 샀다가
소진하지 못하면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음식물이 썩어서 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마트에 가면 또다시 1+1 상품을 사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용량 제품들을 카트에 담으며 알뜰하게 소비했다며 만족해하곤 했다. 결혼하고 처음 생긴 우리만의 공간을 꾸민다는 생각에 예쁜 쓰레기라 불리는, 예쁘긴 하지만 쓸모는 별로 없는 소품을 사는데도 돈을 많이 썼고, 들어가기만 하면 늘 지갑을 열게 되는 생활용품 숍이나 소품숍 구경도 참 좋아했다. 그렇게 남지도 않는 것들에 돈을 쓰고 난 뒤 남편과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이건 누가 쓴 거야? 우리가 이만큼 썼다고? 하며 잠깐 놀라고는 끝. 반성도 잠시. 다시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저 매달 나오던 신용카드 값이 점점 늘어나 어느새 한 달치 월급만큼 되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다. 훗날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몇백 원, 몇십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과 가족이 대략 한 달에 150만 원을 쓰는지 300만 원을 쓰는지 정도는 늘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대략적인 금액도 모를 정도였으니 정말 돈 관리에 무지했던 것이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부부의 과거였다. 그러다 첫째 아이가 생겼다. 임신 소식을 전하며 축하받고 행복할 겨를도 잠시.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출산용품 리스트를 다운받았는데 유모차, 카시트, 젖병 소독기, 아기띠, 거기에 출산비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비용 등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첫 아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전부 새 용품으로 준비한다면 1,000만 원도 모자라 보였다. 물론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며 출산용품 리스트에 적힌 것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중고로 사거나 물려받으면 그만큼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때는 리스트에 적힌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알았기에 문득 외벌이 월급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이 생겨났다. 출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양육비도 엄청나다던데 우리 괜찮을까? 다들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한 금액을 쭉 적어보고 그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면 우리 집 수입에서 매달 얼마씩 육아비로 책정할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면 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대로 나는 한 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제 개념이 무지한 상태였기에 계산해 볼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마련하고 쓸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만 신경을 쓴 것이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쓸 생각만 하니 답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저축액을 줄이는 것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절약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이었기에 절약이라는 답은 생각도 못했다. 왜 절약해서 그 돈을 육아비로 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축액을 줄일 생각부터 했는지 안타깝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지나간 일일 뿐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답부터 떠올리겠는가? 절약부터 생각했다면 과거의 나보다 나은 것이니 안도해도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부터 떠올렸다면 소비 문제에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저축액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빚을 지면서까지 소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까. 나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비 마인드부터 소비 습관까지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알려줄 돈 정리 방법들이 과거의 나처럼 돈 정리를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그러니 잘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당시 우리 집은 월급이 들어오면 늘 100만 원씩 강제 저축을 했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함이었다. 지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다행히 저축은 수입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강제적으로 꼬박꼬박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건드릴 저축액조차 없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지역에 따라 출생수당도 나오니 출산을 앞두고 나처럼 지레 겁먹고 저축액부터 건드리는 사람은 부디 없길 바란다. 어쨌든 첫째 아이 출산과 동시에 100만 원 저축액 중 30만 원짜리 적금을 포기하며 우리 집 저축액은 월 7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의 소비는 적금으로 넣던 월 30만 원, 새로 받게 된 육아수당 월 20만 원까지 해서 총 50만 원이나 씀씀이가 커졌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겠다며 핫딜 알림을 맞춰놓고 늘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맘 카페에서 중고 거래도 참 많이 했다. 첫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집도 국민 아기띠, 국민 장난감 등 국민이 들어간 육아 아이템들은 모두 한 번씩 거쳐갔다. 그러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둘째도 아들이란 소식에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맘들이 아이가 둘인 집은 뭐든 2개씩 사야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게다가 조금 더 크면 아들들은 먹는 게 장난이 아니라서 식비가 엄청 든다는 얘기도 전해주었다. 지금도 7, 8만 원 상당의 변신 로봇 장난감을 손을 덜덜 떨면서 사주는데 이걸 2개씩 사면 15만 원. 내 옷 하나도 10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내려놓는데 장난감에 그 돈을 써야 한다고? 여러 조언을 들으며 덜컥 겁이 난 나는 또다시 저축액을 줄이기로 했다. 저축액 7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줄이면 50만 원인가?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엔 50만 원 뒤에 물음표가 따라왔다. 50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600만 원, 5년 동안 저축하면 3천만 원이다. 이걸로 과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나는 결혼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처음으로 우리 집 재정 상태를 돌아봤고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라도 깨달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짐 론이 쓴 드림 리스트라는 책을 보면 경제적 자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가 버는 돈, 수입보다 쓰는 돈, 지출이 더 많은 상태를 가리켜 경제적 자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자살이란 단어도 굉장히 자극적인데 경제적 자살이라니.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우리 집 상황이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축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신용카드도 쓰고 있었기에 지금 이 상태가 이어지다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출이 늘어날 건 불보듯 뻔했다. 식비와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오고 양가 부모님 노후까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 때가 온다면 아마 저축액을 줄이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늘 빚과 함께 허덕이며 살아야 하겠지. 그 생각을 하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경제적 자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집 이야기였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 집 재정 관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혹시 매달 저축액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티기가 힘든가? 그렇다면 당신의 집도 경제적 자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바로 잡길 바란다. 1부에서는 마인드 세팅을, 2부에서는 돈을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물건을 정리하듯 돈도 정리하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다. 재정 상태에 대한 깨달음도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인 소비 습관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미니멀 라이프 영향이 매우 컸다. 많은 물건을 비우면서 그동안의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놓고 쓰지도 않는 예쁜 쓰레기들과 이미 있는데 또 산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이 좋아서 불필요한 소비지. 한마디로 낭비였다. 나의 미니멀 라이프 입문서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를 보면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난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절약이라고 말이다. 언젠가는 필요할 테고 그때 사면 분명 돈이 들 텐데 버리는 게 낭비 아닌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쟁이는 게 절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창고방 하나를 만들어 물건을 차곡차곡 모아갔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창고방만 떠올리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 스트레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싫어지고 자꾸만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외출은 늘 소비로 이어졌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 심플하게 산다 책을 만나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 문장을 통해 물건과 낭비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 작가이자 재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요코야마 미즈아키의 책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에도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상태에 불과하다. 즉, 물건은 돈이다. 만약에
물건은 돈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면 여기저기 함부로 굴리거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물건과 돈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나도 경제적 자살 상태로 가고 있는 우리 집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통 돈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알아보는데 난 특이하게 돈 정리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 특이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돈 정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재테크를 시작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돈이 되는 일의 정보부터 물어보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점점 변해가는 집이 좋아지고 있었고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니 조금씩 씀씀이에도 변화가 생기던 시점이었다. 가계부는 안 썼지만 카드값이 줄어든 게 느껴졌다. 그래서 돈도 물건처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수입을 늘리거나 투자를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돈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돈 정리부터 시작한 나의 결정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한 달 저축액을 50만 원으로 줄일까 말까 고민했던 우리 집이 현재는 아이가 3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여기서 눈물 한번 흘리고 가자. 그 사이에 남편이 승진하고 조금씩 연봉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금액에는 비할 수 없다. 보통 연봉이 높아지면 씀씀이도 그에 맞춰 커진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다고 저축까지 늘어나긴 어렵다. 오히려 씀씀이가 커져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보라. 보너스를 받자마자 여행부터 계획하진 않았는가? 꼭 목돈이 생길 시점에 가전이나 가구가 고장나서 구매할 일이 생기진 않았는가? 그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사도 되겠지 하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과거의 내 얘기다. 적금 만기가 다가올 때면 신기하게 어떻게 알고 목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는 건지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종종 생각한다. 그 당시 내가 돈이 없다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투자할 생각부터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까지 내 옆에 남아 있었을까? 아마 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며 그 돈으로 다시 무언가를 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또는 그렇게라도 벌었으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손해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로서의 재테크를 하기 전에 정리로서의 재테크, 바로 돈 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지금까지 나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그 효과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특히 10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간 정리와 돈 정리를 배우는 살림 경영 클래스를 함께한 수강생들은 클래스가 끝나도 계속해서 생활비가 줄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목표했던 종잣돈이 모였어요 등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과연 돈 정리는 특정 소수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원래부터 숫자에 강하고 돈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일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겁먹지 않아도 된다. 돈 정리는 내 돈을 잃을지 2배로 벌 수 있을지 조마조마하며 작은 확률에 승부를 거는 투자가 아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내 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오히려 정리를 하면서 흩어져 있던 돈들이 한 곳에 모이고 눈에 보이면서 돈이 늘어났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들 것이다. 돈 정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갑 정리부터 계좌, 냉장고, 소비, 나만의 용돈 관리까지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행동을 바꾸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며 절약한 돈이 저축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와 돈의 관계. 돈 정리 과정은 미니멀 라이프와도 많이 닮았다. 전작인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했었던 내용을 공유하겠다. 물건도 돈도 정리를 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양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건과 남길 물건을 구분한다. 이 과정이 불필요한 소비와 꼭 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과정과 닮았다. 남기기로 결정한 물건을 어느 자리에 어떻게 수납할지, 남은 돈을 어디에 소비하고 저축할지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똑 닮았다. 물건 정리와 돈 정리를 함께하면 따로따로 실천할 때보다 더 높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사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 중복 구매했던 물건들을 파악하며 소비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겐 소스류가 그렇다. 굴소스, 바비큐 소스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하는 요리를 위해 사는 소스들이 있다.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결국 버리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반성을 많이 했고 더는 구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기한 안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용량의 소스를 구매한다. 둘째,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된다. 컵을 예로 들면 유리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플라스틱 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손잡이가 있는 컵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손잡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컵만 봐도 취향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매일 입는 옷이며 신발은 어떠할까? 아마 즐겨 입는 옷만 입고 자주 신는 신발만 신을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이라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옷이나 신발을 비워보자. 이 과정에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고 파악이 되어 추후 발생할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 집안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물건 정리를 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던 물건을 찾기도 한다. 그러면서 재고 파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게 꼭 필요할까? 샀다가 또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후 소비에 신중해진다. 물건을 많이 비우면
자연스럽게 다음 소비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물건을 비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샀다가 잠깐 쓰고 다시 버리게 될 것 같은 물건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아예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한다. 억지로 소비욕을 참으려고 하면 무척 힘든데 물건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욕이 조절되고 절약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인식이란 말이 있다. 내가 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아, 이걸 많이 샀구나. 이 물건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샀네. 를 느끼면 반성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또 샀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라고 말하면 괜히 내 잘못을 지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정리를 하며 여기서 많이 썼구나. 이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는데 썼네. 라고 느끼면 반성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소비 습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기분만 나빠진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자기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의 아버지는 검의 힘, 보석의 힘, 거울의 힘, 총 3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중 자기 인식을 상징하는 거울의 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한다. 남들이 모두 한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거나 구매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로 가는 길이다. 이렇듯 미니멀 라이프는 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